오늘은 갈등관리 사내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마케팅팀 이동리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교육에 자원했습니다. 교육 중에는 자신의 갈등관리 스타일을 진단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갈등 장면에서 경쟁형, 수용형, 회피형, 타협형, 협력형 이렇게 5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동리는 자신이 갈등 상황에서 경쟁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갈등 상황에서 경쟁형의 사람들은 상대가 이기면 자신이 진다는 생각으로 갈등에 접근합니다. 윈윈이 아닌 윈루즈로 갈등을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자신의 관심사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상대의 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윈윈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보다는 공동 목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너무 자기 것만 보고 자신의 주장만 하면 갈등이 증폭되기 쉽습니다. 저는 제가 경쟁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공격적인 사람들을 확실히 많이 만납니다. 저에게 공격적인 사람을 만날 때 제 주장이 약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진단 결과가 그렇다는 거지 이동리 님이 경쟁형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개인적 목표보다 공동의 목표를 강조해야 합니다. 조직 내 갈등은 공동 목표에만 집중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사람들이 저를 보면 경쟁적으로 대할까라는 겁니다. 전에 우리 디스크 진단을 했었잖아요. 진단에서 어떤 유형이 나왔나요? D. 주도형입니다. 이동리님 성격 유형이 주도형이기 때문에 일과 사람 중에 일을 우선시하고 주도적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공격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래 주도형들이 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 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신의 갈등관리 유형과 성격 유형을 알게 된 이동리. 과연 경쟁적이고 주도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리에게 경쟁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영상에서 이동리가 갈등관리 교육을 받고 있네요. 이 교육에서 이동리는 갈등관리 유형 진단을 통해 자신이 경쟁적이어서 갈등 유발이 쉬운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 강사가 설명한 이동리의 성격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갈등 유형이 공격적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동의가 잘 안 되나 보네요. 안타깝게도 강사의 설명은 심리학을 잘 못 아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순환 논리의 오류입니다. 왜 공격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답이 당신이 주도형이어서 라고 말하는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공격성은 주도형의 특성이기 때문에 동어를 반복한 것을 설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축구 전문가에게 손흥민이 EPL 득점왕을 차지한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으니까 손흥민은 골 결정력이 좋거든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득점력이 곧 골 결정력입니다. 동어를 반복한 것을 설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시중에 유행하는 대부분의 성격 유형 진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면 인과 구조를 밝혀야 하는데 영상 속의 강사의 설명은 전형적인 순환 논리입니다. 왜 주도형이 공격적이죠? 라고 물으면 주도형이 타고나길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건가요? 같은 행동을 해도 누군가의 행동은 공격적으로 보여서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면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직심리학 박사 박진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의 부정적 행동에는 관대하고 남의 부정적 행동에는 관대하지 못한 것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인간의 마음엔 자기 고양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고양 편향, self-enhancing bias는 사람들이 자신을 타인보다 높게 평가하는 긍정적
착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자기 고향 편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장에서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운전을 하시죠? 그렇다면 당신의 운전 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운전 실력은 대한민국 평균적인 운전자에 비해 평균 이상입니까? 평균 이하입니까? 제가 강의했던 교육장이 운전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을 모아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을 기준으로 절반 정도는 위, 절반 정도는 아래로 나뉘어야 하겠지만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한 연구를 보면 교수들의 무려 94%가 자신이 평균적인 교수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심하다고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임원들 중에서요,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자신이 거짓말을 할 확률보다 3배는 높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정직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인 거죠. 암에 걸린 사람은 다른 암 환자에 비해 더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앞으로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부정적 성격 특성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떠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평균적인 직장인에 비해 여러모로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 고향 편향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작동법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얻어야 생존에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 스스로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탁월하다고 최면을 거는 편이 더 나았겠죠. 자기 고향 편향은 현재의 자신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떠올릴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과거의 잘못은 퇴색되고 좋은 점만 남아있는 현상을 정서 퇴색 편향, fading affect bias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비교적 엄격한 것을 자기 고향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남에게도 관대한 심리는 없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그 심리를 활용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평가를 보다 관대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이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타인의 모든 행동에 대해 엄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무례함이나 실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만 또 다른 사람의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하죠. 심리학에서 이 개념을 수용 가능한 행동, acceptable behavior라고 합니다. 제가 가는 테니스 동호회, 이 테니스 동호회마다 회칙 또는 불문율로 존재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요청하지 않은 코칭은 하지 않는 것인데요. 근데 심리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사실 이 룰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실력이라 하더라도 피드백을 주는 것은 성장에 분명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마 서로 코칭을 하지 않는다는 룰, 이 룰은 성장보다는 코칭 과정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려는 취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호 코칭 금지라는 룰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누가 코칭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군가의 코칭은 불편해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코칭은 수용하거든요. 직장에서도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하죠.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불편한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수용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수용 가능한 행동은 관찰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행위자 스스로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수용 가능한 행동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게 넓은 사람은 타인들로부터 관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소위 말해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라 남이 해도 로맨스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조직의 리더는 팔로워에 비해 수용 가능한 행동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자신보다 윗사람이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수용하지만 같은 행동을 동료나 부하 직원이 한다면 불쾌해하죠.
그래서 조직 내 수용 가능한 행동 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업무를 하는데 위축되어 자율성도 떨어지고 성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여러분의 수용 가능한 행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곧 자신 있게 일하고 인정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용 가능한 행동 범위를 넓히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적인 협상 전문가이자 사회심리학자인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의 애덤 갈린스키 교수는 3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엄마검 효과, The Mama Bear Effect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아기를 돌보는 엄마곰처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변할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행동 범위도 넓힐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대변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일하는 강사업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이자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고객사에 저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박진우는 한국 강사업계에서 역량에 비해 가장 저평가된 인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강의가 많지 않았던 저희 입장을 고려하고 대변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로 이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수용합니다. 수용 가능한 행동 범위를 넓히는 2번째 방식은 선택권을 넓히라는 겁니다.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지적만 하면 눈치 없고 무례한 사람으로 찍히기 쉽습니다. 그렇게 눈치 없고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선택권, 즉 다른 옵션을 활용해야 합니다. 무작정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러이러한 방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수록 더 효과적인 방식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선택권을 넓혀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 옵션에 예측되는 결과까지 함께 보여주면 상대의 수용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노련한 영업사원은 절대 한 가지 제품만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여러 옵션을 두고 선택하게 만들죠. 갈린스키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특정 차를 소개할 때보다 고객님이 이 차를 구매할 때는 2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4,000달러의 5년 보증 또는 23,000달러의 3년 보증입니다. 고객님,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고객들은 덜 방어적이었고 차량을 구매할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사원의 수용 가능한 행동 범위가 넓어진 비결은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선택권을 넓히는 방식을 쓰는 부모가 더 존경받고 더 신뢰롭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조언을 구하면 상대는 여러분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엄마곰 효과를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때 딱 한 가지는 주의하세요. 같은 조언을 여러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팀장님을 만나서 제가 팀장님처럼 기획을 잘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은 제 직장 생활의 롤모델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을 팀장님이 조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또 상무님을 만나면 제가 상무님처럼 기획을 잘할 수 있을까요? 상무님은 제 직장 생활의 롤모델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조언을 구할 때도 진정성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이 해도 로맨스로 보이는 사람들의 특성은 수용 가능한 행동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수용 가능한 행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엄마검 효과, The Mama Bear Effect를 활용하고 선택권을 넓혀서 대화하고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